새벽 4시 반. 눈을 떴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침대 옆 탁자 위 혈압약통이 흔들렸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땀이 등을 적셨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72. 김정호. 오늘도 경비실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몸이 무거웠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어지러워 벽을 짚고 거실로 나왔다. 부엌 쪽에서 여동생 정숙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새벽부터 무슨 설거지인가 싶었지만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편했다. 오빠 또 약 안 먹었어? 정숙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현관으로 향했다. 정숙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신발을 신으면서 생각했다. 병원 가려면 돈이 들고 그렇게 되면 경비일을 쉬어야 한다. 그럼 그날 일당이 없다. 까지 않는 게 답이었다. 경비실까지는 걸어서 10분이었다. 요즘은 15분이 걸렸다. 다리가 저리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래도 참았다. 참는 게 익숙했다. 젊었을 땐 회사에서 잘렸고 중년엔 사기를 당했고 노년엔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라는 걸. 경비실 문을 열자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커피 찌꺼기 냄새. 의자에 앉았다. CCTV 모니터들이 깜빡였다. 지하 주차장, 로비, 엘리베이터 앞, 후문, 쓰레기장, 놀이터. 사람은 없었다. 새벽엔 늘 그랬다. 아침 7시가 넘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출근하는 사람들.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아무도 경비실을 보지 않았다. 투명 인간 같았다. 가끔 택배 기사가 오면 도장을 찍어주고 상자를 받았다. 그게 전부였다. 10시쯤 관리사무소 직원이 내려왔다. 이름은 박미숙. 30 중반쯤 돼 보였다.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어르신,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나는 괜찮다고 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올라갔다. 괜찮다는 말이 입에 붙었다. 실제로 괜찮은 적은 별로 없었지만 오후 2시 어지러움이 다시 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졌다. 손이 떨려 물을 마셨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다. 눈앞이 흐려지면서 모니터 화면이 2개로 보였다. 그때였다. 경비실 문이 열렸다. 정숙이 들어왔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오빠 점심 안 먹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은 도시락을 책상 위에 놓으며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표정이 굳었다. 오빠 얼굴이 왜 그래? 식은땀 흘리고 있잖아.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혀가 굳은 것처럼 느껴졌다. 정숙이 내 어깨를 잡았다.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오빠, 오빠. 그 순간 시야가 완전히 어두워졌다. 바닥이 얼굴에 닿는 느낌이 마지막이었다.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이고 병원 냄새가 났다. 소독약과 약품 냄새. 옆에는 정숙이 울고 있고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서 있었다. 나는 손가락을 움직여봤다. 움직였다. 다행이었다. 아직 살아있었다. 의사가 입을 열었다. 혈압이 위험 수치였습니다. 약은 제때 드셨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숙이 대신 말했다. 제가 관리를 못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나를 봤다. 어르신, 이 상태로 일 계속하시면 다음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내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오늘 일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경비 일을 그만두면 나는 뭘 하며 살까? 정숙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부담스러웠다.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다짐했다. 퇴원하면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겠다고. 그날 밤 정숙은 병실에 남았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선택지가 사라졌을까? 새벽 3시. 정숙이 잠든 사이 나는 몸을 일으켰다. 어지러웠지만 참았다.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다. 어딘가에선 누군가도 잠 못 이루고 있을 것이다. 나처럼. 나는 다시 누웠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다. 내일 정숙은 뭐라고 말할까? 경비 일을 그만두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을까? 하지만 나는 몰랐다. 정숙이 새벽마다 몰래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곧 모든 걸 뒤흔들 거라는 것도. 퇴원은 사흘 만에 했다. 의사는 일주일은 쉬라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입원비만 해도 20만 원이 넘었다. 정숙이 카드를 꺼냈을 때 나는 손으로 막았다. 내가 낼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카드를 도로 지갑에 넣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뭔가 무너질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정숙은 창밖만 봤고 나도 말이 없었다. 운전사가 라디오를 틀었다.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예전엔 이런 노래가 좋았는데 지금은 시끄럽게만 느껴졌다. 모든 게 그랬다. 좋았던 것들이 하나씩 무게가 되어갔다. 집 앞에 내렸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숙이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다. 그냥 끌려가듯 계단을 올랐다. 2층, 3층. 숨이 찼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정숙이 물을 떠다 줬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답답했다. 뭔가 걸려있는 것 같았다. 말인지 감정인지 아니면 그냥 세월인지. 오빠 좀 누워 있어. 내가 저녁 준비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시끄러웠다. 병원에서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다음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어차피 언젠가는 죽는다. 문제는 그 전까지 어떻게 사느냐였다. 경비실에서 여동생의 눈치를 보며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부엌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도마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규칙적이었다. 정숙은 요리를 잘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죽고 난 뒤에도 변함없이 잘했다.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고맙다고 말한 적이 몇 번이나 됐을까?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시금치나물.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웠다. 정숙이 밥그릇을 내 앞에 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밥을 한 입 떠먹었다. 목이 메었다. 밥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오빠 천천히 먹어.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너는 안 먹어. 나는 조금 이따 먹을게. 오빠 먼저 먹어. 이상했다. 오늘은 왜 혼자 먹으라는 걸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묻지 않았다. 묻는 게 무서웠고 대답이 무서웠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정숙이 설거지를 끝내고 나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오빠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나는 시계를 봤다. 저녁 8시. 어디를 간다는 걸까? 어디 가는데? 마트 좀 들러야 해. 우유랑 빵 떨어졌거든. 그 말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정숙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고 눈빛도 흔들렸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정숙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혼자 남았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째깍째깍, 째깍째깍. 귀에 박히는 소리.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밤하늘의 별은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다. 그때 아래 골목에서 정숙의 모습이 보였다. 마트 방향이 아니었다. 반대쪽으로 걷고 있었다. 빠른 걸음이었다.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나는 이마를 창문에 대고 지켜봤다. 정숙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불안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피곤했다. 몸도 마음도. 1시간이 지났다. 정숙이 돌아왔다. 손에는 작은 봉지 하나. 우유와 빵이 들어 있었다. 정숙은 웃으며 말했다. 다녀왔어, 오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숙의 얼굴을 봤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다. 숨도 가빴다. 마트 다녀온 사람 같지 않았다. 어딘가 먼 곳을 다녀온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옆방에서 정숙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작은 소리였지만 벽을 뚫고 들어왔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다. 새벽 4시. 정숙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눈을 떴다. 발소리가 조심스러웠다. 현관 쪽으로 향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다. 정숙이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만 모르고 있었다. 이 답답함이, 이 무력함이 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아침이 왔다. 정숙은 언제 나갔다 왔는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계란 굽는 냄새가 났다. 나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가 처져 있었다. 이게 나였다. 72의 김정호. 식탁에 앉았다. 정숙이 계란 후라이와 김 된장국을 내왔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지만 뭔가 달랐다. 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국그릇을 내려놓을 때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다. 잘 잤어, 오빠? 정숙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짓말이었다. 한숨도 못 잤지만 말할 수 없었다. 새벽에 어디 갔냐고 물을 수도 없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오빠 오늘은 경비실 안 가도 돼. 관리사무소에 일주일 쉰다고 말해뒀어.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누가 그러래? 의사 선생님이 쉬라고 했잖아. 몸 상하면 안 되니까. 나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씹으면서도 목이 메어 물을 마셨다. 정숙이 나를 보고 있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지만 그 눈빛 너머에 뭔가 더 있었다. 피곤함, 지침, 아픔. 너도 좀 쉬어. 내가 말했다. 정숙이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괜찮아. 집에만 있는데 뭐. 집에만 있지 않잖아. 말이 나와버렸다.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젓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춰섰다. 무슨 말이야, 오빠? 새벽에 어디 갔었어?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작게 웃었다. 화장실 갔다 왔어. 잠이 안 와서.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사람이 거짓말할 때는 눈을 피한다. 정숙이 지금 그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캐묻지 않았다. 무서웠다. 진실이 무서웠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정숙은 설거지를 시작했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햇빛이 따뜻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왔다. 저 아이들에게도 언젠가 늙음이 올 것이고 그때 저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가 되자 정숙이 또 나간다고 했다. 은행 좀 다녀올게. 가방을 메고 나가는 뒷모습을 봤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무거워 보였다. 예전의 정숙이 아니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내 집에 왔을 때의 그 여동생이 아니었다. 혼자 남은 집. 나는 정숙의 방문 앞에 섰다. 열까 말까 망설여졌다. 사생활 침해였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다. 정숙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무엇이 그를 새벽마다 집 밖으로 내몰고 있는지.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도 단정했다. 책상 위에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수첩을 집어들었다. 숫자들이 빼곡했다. 날짜와 금액. 11월 3일 4만 5천 원. 11월 5일 5만 원. 11월 8일 4만 8천 원. 매일같이 적혀 있었다. 무슨 돈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규칙적이었다. 수첩을 더 넘겼다. 뒤쪽에 메모가 있었다. 관리비 12만 원, 전기세 6만 원, 오빠 약값 8만 원. 손이 떨렸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주저앉으면서 무릎에 힘이 풀렸다. 정숙이 돈을 벌고 있었다. 새벽마다. 나 몰래. 나를 위해.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이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황급히 수첩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다녀왔어, 오빠. 정숙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그러고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오빠 저녁 뭐 먹고 싶어? 나는 정숙을 봤다. 주름진 얼굴, 마른 손, 처진 어깨.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새벽마다 일하고 있었다. 내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내가 알까봐 숨기면서. 정수가.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정숙이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왜 그래, 오빠? 고맙다. 그 말이 전부였다. 더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정숙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알았다. 이 평범함 뒤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숨어 있는지. 그날 저녁 밥상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서로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무겁지만은 않았다.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 감사와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인 그런 것들. 밤이 깊어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정숙의 방 쪽을 귀 기울였다. 잠든 것 같았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내일은 뭐라고 말해야 할까? 경비 일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정숙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새벽이 오기 전까지 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바꿔야 한다는 것. 창밖으로 첫 빛이 비쳐 들어왔다. 새벽이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정숙의 방문이 열릴까봐. 하지만 오늘은 소리가 없었다. 정숙도 쉬고 있거나 아니면 나를 의식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결심했다. 오늘은 정숙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점심때였다. 정숙이 짜장면을 시켰다. 배달 온 음식을 받아들고 식탁에 놓으면서 평소보다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을 꺼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정수가. 응, 오빠. 새벽에 어디 가는 거야? 젓가락을 들던 정숙의 손이 멈춰섰다. 얼굴이 굳어지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오빠 그게. 알고 있어, 전부. 정숙의 눈이 커졌다. 놀람과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네 방에 있는 수첩 봤어. 날짜별로 적혀 있더라. 돈. 매일매일. 정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오빠.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참고 있던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정숙이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오빠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어. 그냥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새벽마다 일 나간 거야?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배달 일이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신문이랑 우유 배달.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관리비라도 내고 싶었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여동생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추운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나는 침대에 누워 잠도 못 자고 자존심만 붙들고 있었다. 왜 말을 안 했어? 오빠가 알면 싫어할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자존심.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자존심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 여동생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자존심은 무슨 자존심인가? 오빠 밥 먹어 싶겠어.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손이 떨려서 면발이 계속 미끄러졌다.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정숙이 전화를 받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뭔데? 배달 업체에서 오늘 저녁 야간 배달할 사람이 없대. 나보고 나올 수 있냐고. 안 된다고 해. 오빠 그게 몸이 안 좋은데 무슨 야간 배달이야. 안 돼. 정숙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통화 내용이 들렸다. 사정하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상대방은 단호했다. 사람이 없으니 나와달라는 말뿐이었다. 전화를 끄는 정숙이 한숨을 쉬었다. 오빠 나 잠깐 다녀올게. 3시간만. 안 돼. 오빠 이번 달 관리비가 아직 안 나갔어. 독촉 문자 왔거든.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다. 나는 경비일을 쉬고 있었고 일당이 끊겼다. 통장 잔고는 10만 원도 안 남았다. 정숙의 배달 일이 없으면 이번 달을 넘기기 힘들었다. 그럼 나도 같이 간다. 오빠 몸 아픈데 무슨. 혼자 보내기 싫어. 정숙이 나를 봤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하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마 혼자 다니는 게 무서웠을 것이다. 새벽 골목이, 어두운 계단이, 그 모든 게. 저녁 7시. 우리는 집을 나섰다. 정숙이 배달업체에서 받은 전동 자전거를 끌고 왔다. 뒤에 큰 배달 상자가 달려 있었다. 정숙이 자전거에 올라타고 나는 옆에서 걸었다. 첫 배달지는 아파트 5층이었다. 정숙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숨이 찼다. 5층이 이렇게 높았나 싶었다. 정숙이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남자가 나왔다. 아, 왔어요?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정숙이 물건을 내려놓고 인사했다. 남자는 문을 닫았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다. 정숙은 그냥 웃으며 내려왔다. 두 번째 배달지는 빌라 3층이었다. 이번엔 젊은 여자가 문을 열었다. 역시 받기만 하고 문을 닫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비슷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배달하는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여섯 번째 배달지에서였다. 정숙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뎠다. 손에 들고 있던 상자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나는 황급히 달려갔다. 정숙이 계단에 주저앉아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오빠. 그냥 조금 삐끗했어. 상자를 확인했다. 다행히 깨진 건 없었다. 하지만 정숙의 발목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걷기 힘들어 보였다. 그만하고 집에 가자. 오빠 아직 4곳 남았어. 네 발목을 좀 봐. 더 무리하면 큰일 나. 정숙이 입술을 깨물었다. 울음을 참는 표정이었다. 나는 상자를 들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참았다. 내가 할게. 오빠 안 돼 몸 상해. 괜찮아. 나는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한 계단 한 계단이 산을 오르는 것 같았다. 숨이 턱까지 차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정숙이 아래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마지막 배달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다. 정숙은 다리를 절뚝거렸고 나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현관 계단에 주저앉았다. 말이 없었다. 그냥 숨만 쉬었다. 오빠 미안해. 정숙이 중얼거렸다. 내가 미안하지.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뭔가 있었다. 함께 한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집에 들어와 누웠을 때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자존심이 뭔가? 체면이 뭔가? 이 나이에 배달 일을 하는 게 부끄러운가? 아니면 여동생 혼자 그 일을 하게 내버려둔 게 부끄러운가? 옆방에서 정숙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발목이 아픈 것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의 방으로 갔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정숙이 침대에 누워 발목을 만지고 있었다. 파스 붙여줄까? 정숙이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파스를 가져와 정숙의 발목에 붙여줬다. 부어오른 발목이 안쓰러웠다. 오빠 고마워. 내가 고맙지.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게 통했다. 미안함도 고마움도 사랑도.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뒤바뀔 전화 한 통이 올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은 늦게 왔다. 아니, 우리가 늦게 일어났다. 어젯밤 배달일로 녹초가 되어 알람도 듣지 못했다. 눈을 떴을 때는 9시가 넘어 있었다. 몸 구석구석이 쑤셨다. 거실로 나가니 정숙이 소파에 앉아 발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많이 아파. 조금. 괜찮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정숙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다 줬다. 정숙이 물을 받아 마시면서 작게 웃었다. 오빠가 나한테 물을 떠다 주다니. 신기하다. 앞으로 자주 해줄게.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침 먹어야 하는데. 내가 할게. 나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꺼내고 물을 받았다. 라면을 끓였다. 오랜만에 하는 요리였다. 아니, 요리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릇에 담아 식탁으로 가져갔다. 정숙이 고맙다는 눈빛으로 나를 봤다. 우리는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다. 맛은 평범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오빠 오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어제보다 더 부었어. 정숙의 발목을 봤다. 확실히 더 붓고 파래져 있었다. 지금 가자. 오빠 돈이.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사실 괜찮지 않았다. 통장 잔고는 10만 원도 채 안 남았다. 하지만 정숙의 발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진료실로 들어갔다. 젊은 의사가 정숙의 발목을 만져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다. 인대가 늘어났네요. 심하지는 않지만 최소 2주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정숙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2주. 배달 일을 쉬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진료실을 나와 약을 받았다. 계산대에서 금액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8만 원. 통장에 남은 돈의 대부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이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다. 경비일도 쉬고 있고 정숙의 배달일도 중단됐다. 집에 도착해 정숙을 침대에 눕혔다. 약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줬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김정호 어르신이십니까? 저는 시청 복지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어르신 댁에 방문조사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내일 오전 괜찮으시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심사건으로요. 기초생활수급자? 나는 그런 걸 신청한 적이 없었다. 저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김정숙 씨께서 신청하신 건가요? 내일 10시에 방문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정숙의 방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정수가 시청에서 전화 왔어.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어보니 정숙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잠든 것 같았지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심사건으로 내일 방문 조사 온대. 정숙이 눈을 떴다. 놀란 표정이었다. 오빠 미안해. 말하면 오빠가 싫어할 것 같아서. 맞는 말이었다. 나는 그런 걸 받고 싶지 않았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자존심을 부릴 여유가 있을까? 오빠, 우리 상황이 이렇잖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해. 정숙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정숙의 손을 잡았다. 손이 마르고 거칠었다. 일하느라 생긴 굳은 살이 느껴졌다. 미안해, 정수가. 오빠 잘못 아니야.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남은 게 별로 없었다. 계란 몇 개와 김치, 시든 파 한 줌. 계란찜을 만들기로 했다. 예전에 정숙이 하는 걸 봤던 기억을 더듬어가며 만들었다. 정숙을 불렀다. 정숙이 다리를 절뚝이며 나왔다. 식탁에 앉아 계란찜을 보고 웃었다. 오빠가 만들었어? 맛 없을 수도 있어. 아니야, 맛있을 것 같아. 우리는 계란찜을 나눠 먹었다. 정숙이 말했다. 오빠, 이거 맛있다. 우리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정숙이 옆에 와서 섰다. 오빠, 내일 조사관 오면 솔직하게 말해. 우리 상황. 알았어. 그리고 오빠, 나랑 같이 사는 거 힘들어?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왜 그런 말을 해? 나 때문에 오빠가 힘든 것 같아서. 나는 물기 묻은 손으로 정숙의 손을 잡았다. 너 없으면 나 혼자야. 세상에 혼자. 그게 제일 무서워. 정숙이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였다. 나는 정숙을 안아줬다. 오랜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옆방에서 정숙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웠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았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우리는 알게 될 것이었다. 조사관이 가져올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다음 날 아침 9시. 나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다. 조사관이 온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남의 시선으로 우리 집을 본다는 게, 우리 삶을 평가받는다는 게 불편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정숙도 일찍 일어났다. 발목이 아픈데도 부엌으로 나와 설거지를 하려고 했다.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오빠, 손님 오는데. 손님 아니야. 조사하러 오는 거지. 정숙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다.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를 정돈했다. 쿠션을 펴고 탁자를 닦았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왠지 정성껏 하게 됐다.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시청 복지과 박민지입니다. 들어오세요. 박민지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보는 눈빛이 느껴졌다. 평가하는 시선 같았다.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박민지 씨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정숙이가 방에서 나와 인사했다.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다리 다치셨어요? 박민지 씨가 물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배달 일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배달 일을 하고 계셨군요. 박민지 씨가 뭔가를 적었다. 그러고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남매입니다. 같이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0년쯤 됐습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재산은 있는지, 부양할 가족은 있는지. 하나하나 대답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숫자로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부끄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다. 어르신 경비 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5년 됐습니다. 지금은 쉬고 계신 거죠? 내 건강이 안 좋아서요. 박민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다. 그러고는 정숙을 봤다. 정숙 씨는 배달 일 외에 다른 수입은 없으셨어요? 없습니다. 남편분 유종연금 같은 건요? 남편이 프리랜서로 일했어서 연금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박민지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어르신들 상황이 생각보다 어려우시네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인정받는 것 같았다. 우리가 힘들다는 걸 누군가 알아준다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박민지 씨가 말을 멈췄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다만 어르신 혹시 경비일 말고 다른 일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시니어 일자리 사업이 많거든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경비일보다 몸도 덜 힘들고 수입도 비슷합니다. 정숙이 눈을 반짝였다. 정말요? 네, 제가 자료 좀 드릴게요. 박민지 씨가 가방에서 팜플렛 몇 장을 꺼내 건넸다. 시니어 바리스타 도서관 사서 보조 공원 관리 급식 배식 등 여러 프로그램이 적혀 있었다. 어르신 건강 상태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일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 사서 보조 같은 거요. 조용하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팜플렛을 들여다봤다. 도서관.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다. 젊었을 때 자주 갔었다. 책 읽는 걸 좋아했다. 언제부터 잊고 살았을까? 정숙님도 발목 나으시면 배달 일 말고 다른 일 알아보세요. 복지관에서 요리 보조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다. 박민지 씨는 1시간 정도 머물다 갔다. 떠나기 전에 말했다. 어르신들 힘내세요. 혼자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정숙이 팜플렛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울어? 모르겠어. 그냥 누가 우리를 걱정해 준다는 게 고마워서. 나도 코끝이 시큰했다. 그동안 우리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자존심 체면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 알았다.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점심을 먹고 나서 나는 팜플렛을 다시 펼쳤다. 도서관 사서 보조. 주 3일 하루 4시간. 시급 10,000원. 나쁘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 경비실보다 훨씬 좋았다. 오빠 신청해 볼래? 정숙이 물었다. 응, 해볼게. 나도 발목 나오면 복지관 알아볼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오랜만에 앞날이 조금 밝아 보이는 느낌이었다. 물론 여전히 힘들 것이다. 돈도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보이는 것 같았다. 저녁 무렵 나는 근처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도서관 사서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다.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다음 주에 면접이 있다고 했다.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정숙에게 말했다. 다음 주에 면접 본대. 오빠 잘 됐다 꼭 붙을 거야. 모르지. 나 같은 늙은이를 뽑을까? 오빠는 늙은이 아니야.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정숙의 말이 힘이 됐다. 그래, 아직 할 수 있다. 포기하기엔 이르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다. 옆방에서 정숙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TV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소리가 좋았다. 정숙이 웃는다는 게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작은 희망이 곧 우리에게 더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면접 날이었다. 아침부터 긴장됐다. 10년 만에 꺼낸 정장을 입었다. 소매가 조금 짧아진 것 같았다. 거울을 봤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빠 멋있다. 꼭 붙을 거야. 정숙이 내 넥타이를 매만져줬다. 조금 삐뚤어져 있었지만 정숙의 손길만은 따뜻했다. 복지관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붙으면 좋겠다. 떨어지면 어쩌나. 3층 상담실로 올라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손으로 쓴 이력서를 건넸다. 경비 일을 5년 하셨네요.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목이 메었다.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었다. 책은 좋아하세요? 네. 젊었을 때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한국 문학을.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일은 단순히 책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책도 추천해드리고 그런 일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괜찮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외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자가 미소 지었다. 솔직하시네요.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 합격이세요. 믿을 수 없었다. 나 같은 사람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숙이 계단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오빠 어떻게 됐어? 붙었어. 정숙이 내 손을 잡고 펄쩍 뛰었다. 아픈 발목도 잊은 듯 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웃었다.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이야기했다. 오랜만에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오빠 우리 여행 갈까? 돈 좀 모으면. 바다 보러 가자. 기억났다.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바다에 갔었다. 그래, 가자. 약속이야, 오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복지관 면접을 봤다. 붙었다. 다음 주부터 도서관에서 일한다. 정숙이 좋아했다. 우린 바다에 가기로 약속했다.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났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한 눈물이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월요일이 왔다. 첫 출근 날이었다. 정숙이 도시락을 싸줬다. 오빠 점심 굶지 마. 복지관 2층 도서관으로 올라갔다. 책 냄새가 났다. 좋은 냄새였다. 하루 종일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배웠다.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었다. 오후에는 어르신 한 분이 책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나는 한국 문학 코너로 안내했다. 박완서 작가의 책을 권했다. 어르신이 고마워했다. 퇴근할 때쯤 담당자가 말했다. 어르신, 첫날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칭찬이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잘했대. 밥 사줄게. 정숙에게서 답장이 왔다. 오빠 최고 김밥 사갈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숙이 김밥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다. 소소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다. 오빠 행복해? 정숙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아름다웠다. 우리는 말없이 노을을 봤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한 달이 지났다. 첫 월급을 받았다. 많지 않았지만 뿌듯했다. 정숙과 함께 저금통을 샀다. 바다 여행 자금이라고 써붙였다. 오빠 언제쯤 갈 수 있을까? 내년 봄쯤. 좋아. 그때까지 열심히 모으자. 우리는 매일 조금씩 저금통에 돈을 넣었다. 1,000원, 2,000원. 작은 돈이었지만 쌓여갔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이 말했다. 오빠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서. 나랑 같이 살아줘서. 나도 고마워. 혼자 두지 않아서. 우리는 웃었다. 그리고 알았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일상이라는 것을. 지금도 나는 도서관에서 일한다. 정숙은 복지관에서 급식 배식 일을 한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주말이면 공원을 산책한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저금통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다. 내년 봄이면 바다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밭을 걸을 것이다. 정숙과 함께. 당신이라면 이 평범함의 소중함을 언제쯤 알 수 있었겠습니까? 김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72의 나이에 경비실 바닥에 쓰러졌던 그날부터
도서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 그 사이에는 자존심과의 싸움이 있었고, 여동생과의 오해가 있었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숨겨진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새벽마다 배달 일을 나갔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빠의 체면을, 오빠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 김정호 씨가 끝까지 경비 일을 놓지 못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동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위했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그 침묵이 서로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힘은 함께 한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준다는 것. 그리고 작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김정호 씨는 지금도 복지관 도서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정숙 씨도 건강을 되찾아 복지관에서 급식 배식 일을 하고 계시고요. 두 분은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오늘 하루를 나눕니다. 그리고 저금통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내년 봄 두 분은 약속했던 바다로 떠날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혼자 힘들어하고 계신 부모님은 아닌지, 말없이 고생하고 계신 형제자매는 아닌지. 오늘 저녁 한 통의 전화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은 먹었어? 그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따뜻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